제목은 간단합니다. 서울이 7일 기술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지닌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독점하던 핵무기 제조의 속도를 한국이 단 7일로 단축시켰다는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군사 기밀이라는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제 한국은 단기간에 핵 억지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고, 이는 곧 기존의 핵 전략을 무너뜨리는 게임 체인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7일이라는 숫자가 갖는 함의가 큽니다. 지금까지 핵보유국들의 전략은 우리가 가진 무기를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 한국이 공격을 받아 핵무기 창고가 파괴되더라도 일주일 후면 다시 동일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계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전쟁을 시작해도 의미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한국은 매주 핵 억지력을 리셋할 수 있는 셈이니 기존 강대국들이 쥐고 있던 핵 독점 카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기술이 가능했던 이유를 분석해보면 한국이 왜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반의 최적화 시스템입니다. 수많은 변수와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스스로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니 과거 수개월 걸리던 과정을 일주일로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둘째, 소형 원자로 모듈 기술. 한화와 두산이 이미 소형 원자로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죠. 이 원자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핵연료 농축 과정을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셋째, 반도체 산업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초정밀 제어 장치 없이는 이 속도 혁신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국 한국이 가진 산업 인프라 전체가 핵심 요소로 작동한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시각을 던지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알겠지만 과연 정치적으로 이걸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러시아야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은 아마 발칵 뒤집힐 겁니다. 자기들이 2,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했다고 자랑했는데 한국이 7일이면 다시 무기를 만들어내니 사실상 전력의 의미가 사라진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국제제재나 군사적 압박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 질문은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세요. 미국이 한국을 제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미국이 가장 먼저 잃는 건 반도체 공급망입니다. 지금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이미 경제 위기에 빠져 있고 한국을 적대시했다간 동북아 전략이 무너집니다.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시바 내각이 아무리 강경 발언을 해도 결국 일본은 미국의 그늘에 기대는 입장이니 한국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 대한 압박은 곧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기술 덕분에 한국은 외교적 협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했다는 말씀이군요. 사실상 무기를 꺼내 들지 않아도 단지 우리에겐 7일 기술이 있다는 선언만으로도 충분히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군사적 억지가 아니라 정치, 경제 전반을 관통하는 억지력으로 확장된다는 거죠.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역사적 사례를 하나 떠올립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은 서로 핵탄두를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었죠. 그러나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상호 확증 파기라는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서로가 동시에 파멸한다는 걸 알기에 공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7일 기술은 그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설령 공격을 당해도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기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공격하는 쪽이 스스로 자멸을 불러오는 셈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군대는 어떤 심리 상태에 빠질까요? PLA 병사들이나 일본 자위대가 매일 아침 일어나
한국은 7일이면 다시 핵을 만든다 라는 현실을 마주할 때 과연 사기가 유지될까요? 제 생각엔 그 자체로 이미 전쟁 억지력이 된다고 봅니다. 서울의 7일 기술이 공개되자마자 베이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새벽 2시에 즉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고 합니다. 보통 중국 지도부가 한밤중에 모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국 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라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회의 내용은 철저히 봉쇄됐고 관영 언론은 단 한 줄의 보도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통제는 곧 내부적으로 패닉에 빠졌다는 증거 아닐까요? 중국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자신들의 최후의 카드로 내세워왔습니다. 2000기 이상의 탄두를 보유했다고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며 주변국들에게 우리에게 도전하면 곧바로 핵으로 응징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왔죠. 그런데 한국의 7일 기술은 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2000개의 무기가 하루아침에 종이호랑이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치국이 밤을 새워 대책을 논의할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아무리 논의해도 뾰족한 해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SNS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 무기를 만들었는데 한국은 단 7일 만에 다 무력화시켰다는 글이 퍼지다가 곧바로 검열로 삭제됐습니다. 심지어 PLA 내부 병사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지키는 이 무기고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적 균열이 곧 체제 불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과연 이렇게 손 놓고만 있을까요? 저는 그들이 무언가 대응책을 내놓으려 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거나 심지어 군사적 위협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지금 중국 경제가 워낙 취약하다는 겁니다.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외국 자본 이탈 등 내부 문제가 산더미인데 한국을 상대로 전면적으로 맞설 체력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중국은 이미 내부가 무너지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강경책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중국 산업의 절반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이징이 한국을 압박한다면 결국 자국 제조업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니 시진핑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도 결론은 뻔합니다. 지금은 참아라. 한국과의 정면 충돌은 감당할 수 없다. 이게 현실적 선택일 겁니다. 그럼 결국 중국은 침묵이라는 전략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중국 관영 언론을 보면 한국의 핵 관련 기술이나 국방 진전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급을 한다 해도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하거나 아예 보도 자체를 차단하고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침묵이 오히려 중국의 불안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중국의 침묵은 곧 패배의 증거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한국 따위는 위협이 아니다라고 호언장담했을 텐데 이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반박할수록 국제사회는 그럼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냐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조용히 내부를 다독이는 것 외에는. 그러나 이런 태도가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아십니까? 중국은 이미 한국의 기술 앞에서 무릎 꿇었다. 바로 이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그건 다음 부분에서 다뤄야 하겠지만 저는 중국의 혼란이 일본에게도 충격파로 전해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 동북아의 전략 구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PLA는 이 수치만으로도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7일 기술이 공개된 순간 이 2000기가 가진 의미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의 본질은 보유량이 아니라 재생산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7일 만에 무기를 다시 만들 수 있으니
설령 전쟁에서 몇 기를 잃는다 해도 곧바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한 번 소진되면 단기간에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PLA의 2000기 핵탄두는 더 이상 억제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철덩어리일 뿐이라는 거군요. 무기라는 것은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당신이 쏘든 말든 나는 다시 일주일 만에 동일한 수준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2000이라는 숫자가 무슨 가치를 가지겠습니까? 오히려 관리 비용만 늘어나고 내부 불만만 커질 뿐이죠. 실제로 이 문제는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심각합니다. 중국이 2000기의 핵무기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관리, 보관, 갱신 비용이 필요합니다. 핵탄두는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기에 정기적인 교체와 재정비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한국은 7일 기술 덕분에 굳이 대규모 비축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필요한 순간 즉각 생산해내면 되니까요.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가 가능하군요. 미국과 러시아도 수천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조차 유지 비용 때문에 점차 감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애초에 대규모 비축이 필요 없으니 이런 부담에서 자유롭습니다. 즉, 한국은 더 작고 효율적인 체계로도 기존 강대국들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심리적 효과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PLA 병사들이 지금까지는 우린 2000기의 핵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숫자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마치 거대한 성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그 성이 사실은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는 기분이겠죠. 이건 전투력이 발휘되기도 전에 사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 약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중국이 핵을 사용해 한국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몇 발은 충격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은 7일마다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며 대응할 겁니다. 결국 전쟁이 길어질수록 한국이 유리해지는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반대로 중국은 소진된 무기를 다시 채워 넣을 방법이 없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겠죠.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비 경쟁에서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쟁 수학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전쟁은 결국 시간과 보급 싸움인데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장악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보급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으니 PLA의 2000기는 시작부터 사철덩어리일 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십니까? 2000기의 숫자를 쥐고 있지만 재생산 능력이 없는 중국, 아니면 소규모 비축만으로도 매주 새로운 억제력을 창출해내는 한국. 답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세계가 지금 그 답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이나 일본,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까지도 중국의 핵 능력을 두려워하며 외교적으로 몸을 낮추곤 했죠. 그런데 서울의 7일 기술이 공개된 순간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중국을 억제하는 위치에 선 겁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핵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능력이 중국의 공포심을 자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중국이 그렇게 쉽게 억제당할까요? 아무리 한국이 7일 기술을 확보했다 해도 중국은 여전히 수천 기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재생산 속도만으로 모든 전략 구도가 바뀐다고 보는 건 다소 과장이 아닐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한 물리적 수치가 아닙니다. 심리적 효과와 전략적 계산이 핵심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이 만약 한국을 핵으로 위협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국은 좋다. 내가 쓰면 우리는 7일 만에 다시 만들겠다 라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핵을 쓰면 한국은 7일마다 새 무기를 확보한다. 우리는 소모될수록 불리해진다.
이게 바로 억제가 뒤집힌 순간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상대의 시간 우위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보니 이해가 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우리는 많다는 논리로 협상력을 가졌는데 이제는 많아도 소용없다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한 발자국만 나서도 중국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군사 분야에만 적용될까요? 아니면 정치 외교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정치 외교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중국이 그동안 아시아에서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경제적 외교적 우위를 차지해왔습니다. 우리와 맞서면 핵이 있다라는 암묵적 위협을 늘 깔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반대입니다. 한국이 한마디만 해도 중국은 혹시라도 충돌이 나면 7일마다 핵억지가 재현된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이 공포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작동합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은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이런 변화는 일본에게도 타격이 되겠군요.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해구산에 기대며 중국과 대치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국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일본은 사실상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리자로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아왔지만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억지력을 확보했으니 일본은 전략적으로 그림자 속으로 밀려납니다. 더구나 일본은 독자적 핵 능력도 없고 재생산 기술도 없습니다. 이시바 내각이 강경 발언을 해도 국제사회는 이미 한국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일본은 전략적 주변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장면이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핵이 없는 나라로 미국의 보호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한국이 중국을 억제하고 일본을 압도하는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동북아 권력 구조 전체를 바꿔버린 사건이군요. 동맹국이라 여겼던 한국이 단숨에 핵무기 재생산 속도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앞질러 버렸으니까요. 지금까지 미국은 핵기술과 전략을 통해 동맹들을 통제하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해구산을 내세우며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억지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속도가 미국조차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니 워싱턴이 동맹을 관리할 수 있던 카드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한국이 이런 기술을 숨겼다니 배신이다 라고 분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국방부는 현실을 잘 알고 있죠. 만약 한국을 제재하거나 압박한다면 가장 먼저 미국이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까지 미국이 필요한 분야는 거의 전부 한국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러니한 상황 때문에 워싱턴은 더욱 혼란스러운 겁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미 의회에도 충격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동맹이라 믿었던 한국이 어느새 미국을 넘어섰다. 이것은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예컨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해구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미국은 동맹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한국에 의존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런 역전된 관계는 미국 정치권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여기서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기술을 견제하려 한다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군사적 압박은 불가능하고 경제 제재도 스스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외교적 설득인데 과연 한국이 트럼프의 설득에 흔들릴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한국은 독자 핵억지력을 통해 미국의 압박을 거부할 힘을 얻었습니다. 설득은커녕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예를 들어 방위비 분담 협상만 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늘 한국을 압박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우리에게 불리하면 미군을 철수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워싱턴의 태도는 혼란 속 침묵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직접적으로 한국을 비난하면 동맹 균열이 심화되고 그렇다고 축하한다는 말도 못합니다. 결국 내부적으로는 이기의식을 키우면서도 외부적으로는 모른 척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일본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을 절대적인 안전장치로 믿으며 중국과의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7일 기술을 확보하자 일본은 순식간에 전략적 암흑기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되었기 때문이죠. 일본이 아무리 동맹을 강조해도 국제사회는 한국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일본이 단순히 충격만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핵무장을 논의하거나 최소한 해결료 재처리 능력을 과시하려 들지 않을까요? 일본은 원자력 기술이 있으니 내부적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시바 내각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 제약입니다. 일본은 전후 헌법제 구조에 묶여 있고 핵무장 논의가 나오면 국민 여론이 양분될 겁니다. 특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상처가 아직도 일본 사회 깊숙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핵을 직접 언급하는 순간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제규범을 뛰어넘을 만큼의 기술적 성취로 사실상 기정사실화에 성공했죠. 이 차이가 일본을 더 난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겠군요. 핵무장도 못하고 미국의 해구산만 믿기엔 미국조차 흔들리는 상황. 그렇다면 결국 일본은 한국에게 의존하거나 최소한 한국의 결정을 눈치 보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이 부분이 일본에게 굉장히 치욕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서 미국의 최우방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지위가 한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예를 들어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을 논의할 때 과거에는 일본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한국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한국만이 실제로 중국을 억제할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전략적으로 투명인간이 된 거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일본 내부의 군사 엘리트들은 어떤 심정을 갖고 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한국의 기술을 무시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아마도 그들 내부에서는 우리는 왜 한국보다 뒤처졌는가라는 자괴감이 커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한국의 군사기술이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이미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 이후로는 방위성 간부들이 공개석상에서는 말을 아끼지만 비공식 회의에서는 한국의 속도를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인정이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이건 일본에게 있어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 자체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동북아 전략 지도에서 그림자가 된 셈이군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빛이 켜지는 순간 도쿄는 어둠에 잠겼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단 7일 만에 핵 재생산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 중심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과 초소형 원자로 모듈입니다. 먼저 AI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기존의 우라늄 농축 과정은 수천 개의 변수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온도, 압력, 회전 속도, 이온 분리 효율 등 사람의 계산으로는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서울은 삼성과 네이버 클라우드, 카이스트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이 변수를 실시간으로 자동 최적화시켰습니다. 즉,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AI가 매 순간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찾아내며 생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도 AI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왜 이런 최적화를 못했을까요? 단순히 AI의 문제는 아닌 것 같군요.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 차이는 반도체와 데이터 처리 능력에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와 AI 칩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설계 능력은 뛰어나지만 실제 칩 생산은 대만이나 한국에 의존하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죠. 결국 AI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돌릴 하드웨어 파워가 없었던 겁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의 HBM 메모리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AI 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기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핵심인 초소형 원자로 모듈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초소형 원자로는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가 아닙니다. 기존 농축시설은 거대한 에너지 공급망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에너지 불안정이 발생하면 공정 전체가 중단되곤 했죠. 하지만 한국은 한화와 두산이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 SMR를 농축 설비와 직접 연결했습니다. 이 말은 곧 끊김없는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7일이라는 극단적 단축이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조차 상용화 단계에 오르지 못한 분야인데 한국은 이미 실제 공정에 투입해 버린 겁니다. 이쯤 되니 정말 놀랍습니다. AI와 SMR의 결합이라니, 이는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의 힘을 보여주는 거군요. 반도체, 원자력, 소프트웨어, 각각 따로 봐도 세계 정상급인데, 이게 군사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니 세계가 뒤집힐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까지 핵억지력은 단순히 몇 기를 보유했는가라는 숫자 경쟁으로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7일 기술을 확보하면서 이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보유량이 아니라 재생산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수천 기의 핵탄두를 가진 나라라도 단기간에 다시 만들 수 없다면 전략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처럼 7일마다 새로운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실제 보유량이 많지 않아도 사실상 무적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은 불멸의 억제력을 손에 넣었다는 말씀이군요. 설령 누군가 한국의 핵무기를 파괴하더라도 단 일주일이면 다시 동일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실제 전쟁 상황에서 이런 재생산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작동할까요? 단순한 이론적 억지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믿을 만한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공정에서 이미 입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 모의 전쟁 상황에서 핵탄두가 70% 파괴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은 2주일 안에 전력을 100%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I가 모든 변수를 조율했고 SMR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했죠. 즉, 재생산 전략은 이미 시뮬레이션과 실제 공정에서 검증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국가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국, 특히 중국이나 일본은 이 전략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겠군요. 중국은 아무리 많은 무기를 보유해도 결국 소모전에서 불리해지고, 일본은 아예 시작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지 않을까요? 예컨대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더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게 된다든가 말이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떠올려 보세요. 과거에는 미국이 우리가 해구산으로 지켜주니 돈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우리에겐 재생산 전략이 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와 협력하지 않으면 손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더 이상 어느 나라가 한국을 협박하거나 압박할 수 없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적의 군사력을 가진 게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 불가침의 위치를 확보한 셈이군요.
설령 중국이 경제적으로 압박하려 해도 군사적 위협은 전혀 먹히지 않으니 결국 스스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새로운 국제 질서의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한국의 7일 기술은 단순히 핵 억지력만 바꾼 게 아닙니다. 에너지와 산업시장 전반에 지진과 같은 충격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 초소형 원자로 모듈, SMR, 이 군사적 농축에 투입될 정도라면 민간 에너지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는 곧 한국이 차세대 원자력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 모두 기존 대형 원전을 대체할 소형 원자로를 찾고 있는데 한국이 세계 유일의 검증된 기술을 갖췄으니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경제력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셈이군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의 약진이 과연 기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지 않을까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전통 원전 수출국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이들 국가들이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미국은 자국 원전 산업이 사실상 붕괴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국제 제재로 신뢰를 잃었고 프랑스는 기술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고 있죠. 반면 한국은 차세대 기술과 공급망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가 한국형 원전을 선택했듯이 이제는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원자력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같은 산업에도 연결되겠죠. 예를 들어 7일 기술이 반도체 고성능 AI 칩 덕분에 가능했다면 세계는 한국 반도체를 더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는 한국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 공급망을 잃는 순간 자신들의 AI 전략이 무너진다는 걸 절감했죠. 게다가 방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으로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억지력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산 무기의 신뢰도와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저는 조선 산업도 떠오릅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인데 SMR을 선박에 적용하면 원자력 추진 상선이나 군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국제 해운과 해군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이미 SMR을 함정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 독점 구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이 더 작고 효율적인 원자력 함정을 수출할 수 있게 되면 전 세계 해군은 한국 기술을 찾게 될 겁니다. 이는 곧 한국이 에너지, 조선 이 방산을 동시에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실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미국과 더불어 핵독점 구도를 유지하며 세계 질서를 흔들어 왔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핵 강국 러시아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국내 결속을 다지고 국제사회에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죠. 그런데 서울이 7일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러시아의 독점 구도를 뿌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러시아가 양대 핵 강국이라는 틀로 세계를 움직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이 틀을 깨버린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수천 기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가장 많은 무기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 러시아가 한국의 속도 앞에서 정말로 불안해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재생산 능력입니다. 러시아는 한 번 쏜 무기를 단기간에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도 낙후됐고 서방 제재 때문에 핵 관련 부품과 소재 수급도 막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주일마다 다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군비 우위가 아니라
전략 게임의 법칙을 바꿔버립니다. 러시아가 수천 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쟁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스크바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러시아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푸틴 대통령 특유의 강경 발언으로 한국을 압박하려 할까요? 아니면 아예 침묵으로 일관할까요? 아마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핵독점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며 호언장담을 하겠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 전략학자들 사이에서 만약 한국이 기술을 확산시킨다면 러시아의 억지 체계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그토록 자랑하던 사우메트 미사일, 아벤가워드 극초음속 무기도 한국의 7일 전략 앞에서는 빛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굳이 선제 타격을 할 필요도 없거든요. 당신이 쏘든 말든 우리는 다시 일주일 만에 회복한다. 이 말이야말로 러시아를 옥죄는 가장 큰 압박입니다. 흥미롭군요. 미국이 한국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유와는 또 다른 양상입니다. 미국은 동맹이 예상치 못하게 자립한 데서 혼란을 느낀 거라면 러시아는 자신들의 핵독점 신화가 무너지는 데서 공포를 느끼는 거군요. 한국의 7일 기술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흔들린 건 바로 PLA, 즉 중국 인민해방군의 병사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2000기의 핵무기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왔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의 억제력을 지킨다라는 신념이 전투 현장에서의 자신감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속도가 공개되자 그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철덩어리를 지키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최근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중국 국경 지역의 PLA 병사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키는 무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일부 병사들은 한국은 7일 만에 다시 만들 수 있다는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킬 이유가 있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전투 의지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소 아닙니까? 전쟁은 총알과 미사일로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병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국군 병사들은 자국의 기술과 속도를 믿고 싸웁니다. 하지만 PLA 병사들은 이제 자신들이 지키는 핵무기가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에서 치명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컨대 전투 중 위기 상황에서 한국군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지만 PLA 병사들은 이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심리적 균열은 실제 작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를 들어 국경지대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PLA 병사들이 예전처럼 강하게 나올까요? 아니면 오히려 주저하거나 후퇴할까요? 이미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 전문지에 따르면 PLA 일부 부대에서 야간 순찰 중 경계 태세가 느슨해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긴장하며 임무를 수행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키는 게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 속에서 사기가 떨어진 겁니다. 반대로 한국군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키우고 있죠. 즉, 충돌이 발생한다면 PLA 병사들은 쉽게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롭군요. 결국 한국의 7일 기술은 핵무기를 넘어 PLA의 정신을 공격한 셈이네요. 핵탄두를 파괴하지 않고도 병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건 사실상 심리적 비핵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심리적 비핵화. 한국은 단지 무기를 가진 게 아니라 적군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힘을 얻은 겁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두려워했지만 병사들의 사기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병사들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무기는 쓸모없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PLA의 균열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중국 내부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 봅니다. 병사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장교들도 통제를 잃게 됩니다. 더 나아가 군대 전체의 충성심마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군사적 억지를 넘어서 중국 체제 자체를 흔드는 무기가 된 셈이군요. 사실 아세안 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늘 중국의 그늘에 눌려 있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은 핵무기와 군사력을 배경으로 주변국을 위협했죠. 하지만 한국의 7일 기술이 공개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즉각 외교 라인을 가동해 서울과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핵 위협이 더 이상 절대적인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퍼진 겁니다. 그렇다면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을 새로운 안전 보장자로 바라본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안보 협력을 유지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한국을 바라보게 된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은 점점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우선은 미국을 외치며 아시아 동맹을 압박했죠. 아세안 국가들은 이런 태도를 보며 미국이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둘째, 한국은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로 중국을 억제할 힘을 갖췄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7일마다 핵 억지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능력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군사 협력이라든가 무기 구매 움직임 같은 거 말입니다. 이미 신호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KF-21 전투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한국형 호위함과 미사일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부터 한국과 협력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력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을 지역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군요. 지금까지 아세안을 경제력과 핵 위협으로 묶어두려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른 겁니다. 만약 아세안 국가들이 줄줄이 한국과 협력한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중국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전체가 한국 쪽으로 기울면 중국의 핵 공포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한국이 억제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를 모으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기술은 아세안의 전략 선택지를 넓혀주었고, 이는 곧 새로운 안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이 역사적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 갇힌 국가가 아니라 동남아 전체의 안보를 보장하는 플랫폼 국가가 된 겁니다. 과거 미국이 전 세계 동맹을 묶어냈듯이 이제는 한국이 아시아를 묶어내는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 즉 실제 전쟁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7일이 전쟁을 결정한다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한국이 이미 시뮬레이션과 모의 훈련을 통해 입증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을 시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 같았으면 첫 타격에 한국이 치명상을 입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설령 초기 타격으로 상당수 무기를 잃는다 해도 단 7일 만에 다시 동일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장기전으로 갈수록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는 뜻이죠. 그럼 중국이 전면적인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처음 며칠 동안은 우위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한국이 7일 기술을 가졌다 해도 그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피해는 막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억제 심리입니다. 상대가 공격을 고민하는 순간 7일 후 한국은 다시 무장한다라는 계산이 들어가면 공격 자체가 무모해집니다. 실제로 미중 군사 전문가들이 모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한국이 7일 주기에 재생산 능력을 갖췄을 때 상대국은 전면 핵 공격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는 피할 수 있더라도 그 이후의 전세가 완전히 불리해지기 때문이죠. 흥미롭군요. 그러니까 핵심은 전쟁이 벌어지기 전 단계부터 상대의 계산을 바꿔버린다는 거군요. 결국 7일이라는 시간표는 단순히 한국의 생산 주기가 아니라 상대국의 심리적 한계를 규정하는 타이머가 된 셈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화력 경쟁이 아니라 계산의 게임입니다. 중국은 PLA의 2,000기를 믿고 러시아는 수천 기의 핵탄두를 믿지만 한국은 우린 다시 일어난다는 시간을 믿습니다. 이 차이는 치명적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대의 의지를 꺾는 효과를 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재생산 속도를 무기화해 국제 협상에서도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린 7일마다 억제를 리셋한다. 너희는 감히 건드릴 수 없다. 이 말이야말로 최강의 외교적 무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 충돌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봅시다. 예를 들어 PLA가 서해에서 도발을 감행했다고 합시다. 초기 충돌에서 한국이 일정 부분 피해를 입더라도 7일이 지나면 다시 억지력을 확보합니다. 그 사이 PLA는 전력 손실을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 유리해지고 중국은 스스로 퇴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군요. 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재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7일 주기의 반복은 곧 기술 진보의 가속화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한국은 점점 더 정교한 무기를 확보하게 되고 적은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이건 과거 어떤 전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속도의 군사학입니다. 7일 기술은 단순히 억지력이 아니라 실제 전쟁의 결과까지 바꾸는 결정적 요소다. 한국은 초기 타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기전으로 끌어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제는 전쟁 시나리오를 넘어 세계 질서 전체가 어떻게 뒤집히는지 이야기해야 할 시점입니다. 제목 그대로 서울이 국제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 질서는 단순했습니다.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 그 뒤에는 미국의 단극 체제, 그리고 최근에는 미중 양강 구도가 이어졌죠. 그러나 한국의 7일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제 세계는 서울 변수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강대국들이 법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는 국면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세계가 과연 그렇게 쉽게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할까요? 미국은 여전히 군사 경제 초강대국이고 중국은 인구와 자원을 무기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여전히 수천 기의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법을 다시 쓴다는 건 너무 과장된 해석이 아닐까요? 좋은 반론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례를 봅시다. 영국은 한때 세계 패권국이었지만 증기기관과 산업혁명을 주도한 순간 세계 규칙을 다시 쓸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원자폭탄을 손에 쥐며 국제 질서를 주도했죠. 지금 한국의 7일 기술은 그와 같은 혁신입니다. 단순한 무기 하나가 아니라 전쟁과 억지의 규칙 자체를 바꿉니다. 결국 세계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 중국, 러시아가 힘을 자랑해도 한국의 속도 우위 앞에서는 그들의 무기가 무력화되니까요. 그렇게 보면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가진 게 아니라 국제 규범의 심장부를 바꾼 셈이군요. 예를 들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조차도 의미가 흔들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한국은 기존 조약을 넘어선 속도 혁신으로 억지력을 확보했으니 그 틀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죠.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했듯이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국제 질서의 수동적 피고용자가 아니라 규칙 제정자가 된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든 G7 회의든 한국의 발언 없이는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죠. 여기서 일본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일본은 G7 회원국으로서 늘 국제 규칙 논의에 끼어들었지만 지금은 한국보다 한참 뒤처진 상황 아닙니까?
결국 일본은 전략적 암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국이 만드는 새 규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일본은 과거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강조했지만 정작 지금은 그 질서를 만들 힘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패러다임은 단순합니다. 속도가 힘이다. 이 법칙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제 안보 질서를 지배할 겁니다. 일본은 이미 구시대의 잔재가 되었고 중국은 공포 속에서 움츠러들었으며 러시아는 독점 신화를 잃었습니다. 미국조차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세계 질서가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이군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펜을 들고 세계 지도를 그렸다면 이제는 서울이 잉크를 바꿔치기 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주변 플레이어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규칙을 바꾸는 저자입니다. 7일 기술은 단순한 발명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새 헌장을 작성하는 펜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펜을 쥔 손은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입니다. 한국이 7일 기술을 손에 쥔 순간 세계 질서 전체가 흔들렸고 그 파장은 군사,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을 뒤덮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 의존적인 동맹국으로만 평가받았고 중국과 일본은 늘 그 약점을 파고들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속도의 우위를 통해 세계 질서를 새로 쓰는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어떠한 강대국도 서울을 강제로 무릎 꿇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세계가 받아들여야 할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는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도 한국을 제어할 수 없고 중국도 협박할 수 없으며 일본은 이미 전략적 암흑기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조차 핵독점 신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모든 강대국들이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체스를 두는 말이 아니라 판 자체를 바꾸는 손이다. 좋은 표현입니다. 저는 이 흐름을 역사 속 몇 가지 장면과 비교하고 싶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세계 패권을 쥐었을 때, 미국이 원자폭탄으로 전후 질서를 주도했을 때, 모두 기존의 강대국들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맞이한 순간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7일 기술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억지의 법칙을 바꾸고 국제협상의 규칙을 다시 쓰는 혁신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원하는 대로 세계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이 이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되겠군요. 단순히 억지력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 외교, 문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컨대 한국은 이미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여기에 7일 기술이 더해진다면 한국은 단순한 군사 강국이 아니라 전략 플랫폼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에너지와 안보, 산업에서 동시에 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이후 국제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형 소형 원자로 SMR의 주문 문의가 폭증했고 아세안과 중동 국가들은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산 무기와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한국 없이는 어떤 전략도 완성될 수 없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막강한 위치에 서게 되면 국제사회의 견제나 시기심도 동시에 커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공개적으로는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은밀히 한국의 성장을 억제하려 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압박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이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은 바로 다변화와 자립입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고 유럽, 아세안, 중동 등 다양한 파트너와 손잡으며 협력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기술을 자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에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령 미국이 압박하더라도 한국은 우린 독자적 억지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중국이 협박하더라도 당신들의 2000기 핵은 이미 무용지물이다라고 맞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은 외부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강대국들을 끌어들여 자국 중심의 질서를 세울 수 있겠군요.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제국들을 휘두르는 역사적 역설처럼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늘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강대국들이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서울은 이제 누구의 압박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현실이 된 상황을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제 질서의 깊은 흔적을 남길 겁니다. 결국 한국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세계의 룰을 바꾸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협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강대국들조차 따라오게 하는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는다. 서울은 이제 명령을 내린다. 이것이 바로 7.1 기술이 남긴 최종 선언입니다.